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성장합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세계 정세와 한반도, 수준 높은 통일 지식으로 통일 공감을 업그레이드할 통일 지식 레벨업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전 세계의 선거의 해입니다. 자, 오늘은 2024 유럽의회 선거 결과와 또 그 파급 효과, 또 결과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임승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사학과의 임승휘입니다. 네. 유럽 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유럽 의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꽤 계실 건데요. 유럽 의회는 언제,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된 조직입니까?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의 변천 과정과 이제 그 맥을 같이 하는데요. 1950년 5월 9일 날 프랑스 외무장관인 슈만이 프랑스와 독일이 똑같이 석탄과 철강을 생산하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공동 관청을 두자라고 선언하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여기에 가입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52년에 이제 파리 조약에서 이 유럽의 석탄 철강 공동체가 출범함에 따라서 처음에 회원국은 이제 6개 나라였죠. 6개 나라의 의회에서 선정된 대표들로 모임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의원 총회거든요. 이게 바로 유럽 의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1957년 로마 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 경제 공동체, 그다음에 유럽 원자력 공동체가 추가로 설립되고 1958년에 와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유럽 경제 공동체, 그리고 유럽 원자력 공동체의 의원 총회를 하나의 공동 의원 총회로 통합하면서 오늘날의 유럽 의원 총회가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회의가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개최되고 이때 이제 프랑스 외무장관을 역임했던 모리스 슈만이라는 인물이 초대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이를 이제 유럽의회의 직접적인 시작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1962년에 명칭도 유러피언 파리아먼트 유럽의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럼 유럽 의회니까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한 일을 하나, 어떤 역할을 하나요? 1986년도에 이제 단일 의정서가 채택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유럽 의회의 협력 절차 그리고 동의 절차가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6년 뒤인 1992년에 이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보다 강력한 절차가 도입되는데 2009년 리스본 조약에 의하면 입법 과정에서 이제 공동 결정 권한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유럽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게 됩니다. 개별 국가의 의회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입법 발의권이 없어요. 의회라고 하면 이제 입법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니까요. 예. 그러니까 유럽 연합의 사실 입법 발의권은 의회가 아닌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정책 결정에서도 관료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연합 이사회가 있고 EU 강요 이사회가 있고 집행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비중이 훨씬 더 높고요. 다만 이제 집행위에서 제안한 유럽 연합법이나 유럽 연합령은 유럽 의회 그리고 유럽 연합 27개국의 장관 회의에 일단 찬성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유럽 의회의 기능과 권한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아이러니한 것이 유럽 의회지만 입법 권한은 없다. 그렇지만 다른 권한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유럽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복잡한데요. 유럽 의회는 이제 유럽 연합 법의 75%에 해당하는 공동 결정 절차법의 경우 수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된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그리고 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나머지 집행위원은 회원국 정부가 지명하면 집행위원장이 임명하되 이 또한 의회의 임명 동의안을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유럽 의회니까 이제 의원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럼 유럽 의회 의원들은 어떤 과정으로 이제 선발이 되나요? 원래는 이제 각 회원국 의회에서 정당별 이제 의석 분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에 따라서 선발 파견된 의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의회 의원인 동시에 소속
국가의 국회의원직을 이제 겸직한 셈이죠. 명함이 두 개군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유럽의회의 직접 보통선거 원칙이 채택되면서 1979년에 유럽의회 의원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가 됩니다. 이로써 이제 유럽의회는 유럽연합기구 중에서 유일하게 유럽연합 시민의 직접적인 이제 대의기구가 되게 되고요. 유럽의원 선거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범유럽 차원에서 이루어지니까 가장 사이즈가 큰 선거입니다. 그러면 이 의원 선거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게요? 리스본 조약에 따라서 유럽의회 의석이 751석으로 정해지거든요. 근데 2020년에 브렉시트가 단행됨에 따라서 유럽의회 내에 진출한 영국 의원들이 73석인데 영국에 할당된 의석이 네. 이게 자동적으로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 내 회원국들의 할당 의석도 이제 재조정, 어디 더 가고 어디 그렇죠. 이런 네.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프랑스를 포함해서 14개국에 이제 27석이 추가 할당되고 46석은 혹시 신규 가입국이 들어올 경우 의 의원 수를 할당하기 위해서 현재는 공석으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자, 2019년에 제9대 유럽의회의 의석은 705석이었는데 2023년 유럽연합 이사회가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 게 15석을 늘리기로 합의를 해요. 그래서 이번 24년도 선거에서는 총 72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2024 유럽의회 선거 결과 어떻습니까? 일단 투표율 보면 51%. 그러니까 높은 건가요? 예, 역대 최고예요. 2014년도에 40% 간신히 넘겼고요. 2019년도에 50.66%를 기록했으니까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전통적으로 유럽 의회를 주도했던 중도 우파 성향 유럽 국민당이죠. EPP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188석을 확보했고요.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진보동맹 SND라고 하는데 여기가 136석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르네상스당이 속한 중도 성향의 정치 그룹이죠. 리뉴유럽이 77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교수님, 제가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이 색깔 분포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빨강색이니까 빨강색 쪽에 이제 좌파, 네네. 이제 오른쪽에 이제 우파에 해당합니다. 이제 2019년 결과고 2024년 선거 결과인데 중도 좌파 그리고 좌파 진영의 의석수가 감소한 반면에 중도 우파 그리고 극우 진영의 의석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이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극우 정당인 유럽 보수 개혁당이 78석을 차지하면서 77석을 차지한 이제 리뉴유럽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는 거고요. 이 다 합치니까 이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ECR, PFE, 그다음에 ESN의 의석수가 전체의 26%나 됩니다. 그러니까 의석수는 187석인데요. 네. 1위인 EPP의 의석수와 거의 이제 비슷해진 거죠. 네. 근데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극우와 우리가 쓰는 극우는 약간 차이가 있죠? 예,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차이가 있죠? 많이 네. 다른 것 같아요. 유럽 전체가 아닌 유럽 전체 공동체가 아닌 이제 자국을 우선시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민족주의를 부각한다든가, 그래서 개별 국가의 이익과 주권을 우선시하는 주의를 이제 극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극우 세력의 도약이 앞으로의 EU라든지 또 유럽 의회 정책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미치겠죠. 2024년도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이제 범중도파인 친EU, EU의 이런 그룹이 연대를 한다면 EU 차원에서 큰 정책 변화가 일어날 여지는 크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극우 정당의 약진으로 사안에 따라서 정치적 합의의 난항은 당연히 예상된다. 그에 따라서 유럽의 정치 지형도 변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We Are the World 노래를 듣고 자란 세대로서 이제 그게 무너지면서 이제 서로 각자 도생을 하는 극우의 세계로 만약 흐른다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자, 극우 정당들이 대체로 이제 국제 협력보다는 네. 자국 중심 외교 정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EU나 한국 간의 어떤 협력 프로젝트나 공동 외교와 관련된 노력이
약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EU의 관심이나 지지도 감소할 수 있고 극우 정당들이 보호주의를 강화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하고 유럽 사이의 무역 장벽도 높아질 테고 그래서 한국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가 있겠다. 뭐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태를 예의 관찰하고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전 세계의 뭐 극우화, 각자 도생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한반도는 어떻게 운명을 세팅을 해야 될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고귀한 의견 주신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